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벌 회장의 죽음을 애도하는 소리가 그야말로 요란합니다. 그 찬양도 이 정도면은 지나치지 않은가 싶을 정도인데요. 한국의 이 신문들 대단합니다. 그야말로 뭐랄까요? 자존심의 그 바닥을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네, 여담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세희의 연작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골랐습니다. 많이들 읽으셨죠? 제가 요즘 학생들과 함께 한국 근현대문학의 대표작들을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미처 눈길을 주지 못했던 문장들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읽었을 때는 말이죠.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자 난쏘공 골랐습니다. 많이들 읽으셨죠? 1978년에 처음으로 단행본으로 간행됐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조그만 책입니다. 세로쓰기입니다. 세로쓰기. 제가 가지고 있는 판본은 1985년 6월 25일에 간행된 초판 36쇄입니다. 벌써 36쇄를 찍었어요. 대략 7년 사이에. 70년대, 80년대에도 많이 팔렸다는 얘기죠. 그 이후 난쏘공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이 팔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겠지만은, 이 난쏘공은 뭐니 해도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서 한국 현대문학사의 사건이어서 아마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집에 실려있는 이 12편의 작품을 다 읽은 독자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난쏘공 전부를 읽지 못하셨거든. 다시 말해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단편 하나만 읽으셨거든. 오늘 읽는 책을 계기로 해서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면 전혀 새로운 작품으로 와 닿을 것입니다. 지금 읽어도 놀라운 작품이고요. 이 70년대와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조세희 선생은 많은 책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글을 아끼기로 유명하죠. 제가 구경시켜 드릴 책 한 권 준비했습니다. 보이십니까? 난장이 마을의 유리병정입니다. 여기에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단편이 실려 있는데요. 이 단편뿐만이 아니고 짤막짤막한 재미있는 글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파와 함께 말이죠. 이런 사파와 함께 정말 조세희 선생의 그 잠언 같은 글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70년대 난쏘공에 대한 평가들, 비평의 언어들도 실려 있고요. 이 책은 1979년에 간행됐습니다. 가격은 1,500원. 아니, 1,900원이었네요. 1,900원. 40년이 넘은 책이어서 지저분합니다. 제가 아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랑 그만하고요. 문학과 지성사에서 간행을 하다가 지금은 이성과 힘이라는 출판사에서 간행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개요부터 짧게 보겠습니다. 문학사상 1975년 12월에 칼날이라는 작품이 실립니다. 그 칼을 갈아주러 다니는 사람으로 난장이가 등장하죠. 네. 수도꼭지를 바꿔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칼날을 시작으로 해서 창작과 비평 1978 여름호에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가 실리면서 일단락됩니다. 12편이 말이죠. 그리고 이 12편의 연작소설을 1978년 문학과 지성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판본입니다. 작은 책이에요.
인물을 보면은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난장인네가 있고 자본가가 있습니다. 난장인네는 아버지와 어머니, 영수, 영호, 영희가 있죠. 영화도 나왔습니다.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 한번 꼭 보시죠.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 이 난장인네 가족이 있고요. 은강그룹이 등장하죠. 특히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에서 이 재벌의 삶들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재벌의 삶이 어떤지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의 11번째 작품이죠. 11번째 작품을 보시면은 재벌들의 모습을 이 아들의 시선, 경운이라는 아들의 시선으로 그린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를 보면은 난장이의 장남이었던 영수가 재벌그룹 그 회장의 동생, 그러니까 경운의 숙부를 살해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죠. 그리고 죽이고 자신도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중간적인 인물로 수학교사, 유명하죠. 메비우스 띠를 얘기한 사람 앞뒤에 나옵니다. 메비우스 띠와 에필로그에 등장하죠. 한지섭이라는 인물 주목해야 됩니다. 학생 출신 노동운동가죠. 아주 주목해야 할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았죠. 윤호라는 변호사의 아들, 심퍼사이저인데 노동자나 약자들에 대한 동정을 보이는 인물이죠. 신혜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과학자도 등장하고요. 노동교회 목사, 그 당시엔 교회를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많이 펼쳐지기도 했죠. 이 소설에서 은강이라는 시가 가상도시가 설정되어 있는데 아마 인천일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노동교회, 노동자 그 운동을 이끄는 그 교회 운동이 대단히 활발했었죠. 그 목사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은강 방지가 손녀인 경혜도 등장합니다. 상세하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그 인물들의 프로필을 하나하나 잘 정리하시면서 읽으시면은 난쏘공이 전혀 다른 작품으로 21세기에 다시 읽어야 할 작품으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택배 노동자들의 그 고통스러운 삶들 한번 보십시오. 70년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류 기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안진뱅이, 꼽추, 은희, 인규, 멍이 어머니 등등이 등장합니다. 인물들의 프로필을 잘 정리해 놓으면은 이 책을 읽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꼭 메모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 얘기만 듣고 잊으셔도 됩니다. 책을 읽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그래요. 금방 읽었는데 하루가 안 갑니다. 하루는 더 가겠다. 일주일이 안 갑니다. 분명히 메모도 하고 포스트잇도 붙이고 밑줄도 긋고 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다시 뒤져봐야 아하 그랬구나 하게 됩니다. 뭐 나이 탓도 있겠죠. 그게 또 뭐 지극히 정상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을 즐기시면 됩니다. 정선태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자, 그러면 몇 문장 함께 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 문장이죠.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은 이양 대립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화해에 이르지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동자 영수가 자본가를 살해함으로써 끝나죠. 상세한 얘기는 정선태 TV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시간에 걸친 강의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전체적인 그 윤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네,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 11번째 작품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들이란 은강그룹 총수와 주주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낙원을 이루어간다는 착각을 가졌다. 서로 낙원을 건설한다고 해도 그들은 그들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나는 했다. 여기서 나는 영수입니다.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를 우리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낙원 밖 썩어가는 쓰레기 더미 옆에 내 동댕이 쳐둘 것이다. 그들은 냉 원방기를 단 승용차에 가족을 태우고 나가다 교회로 이어진 도로 옆에서 우리를 발견할 것이다. 더럽기도 해라. 그들의 부인이 말할 것이다. 게으른 낙오자들, 그들이 말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일한 만큼 주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만의 낙원. 그리고 노동자들은 더러운 존재들이고 게으른 낙오자들로 규정되죠. 기생충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기생충 말입니다. 난장이어 써올린 작은 공에도 이 냄새 얘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난쟁이 마을에는 냄새가 있다는 거죠. 고유한 냄새가. 영화 기생충에서 반지하 냄새를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차별을 일삼합니다. 내면화하죠. 천국과 지옥 만날 수 있을까요? 누구의 천국이고 누구의 지옥인지 명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왜 그런지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수저. 기가 막힌 이 메타포입니다. 은유입니다. 삶의 무게가 노수저에 실려 있습니다. 마치 초현실주의를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문장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시죠. 은강노동가족의 생계비라는 작품에 실려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특히 가계부가 그대로 실려 있죠. 이게 이 난장이어 써올린 장공의 공이 보여주는 형식적 특징입니다. 형식의 실험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삶, 노동자들의 삶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이게 과거의 노동소설과는 완전히 다른 지점입니다. 자, 아버지의 수저 보세요. 아버지의 몸은 작았지만 아버지의 고통은 컸었다. 아버지의 키는 117cm, 몸무게는 32kg이었다. 은강 생활 초기에 나는 아버지의 꿈을 자주 꾸었다. 아버지의 키는 50cm밖에 안 돼 보였다. 작은 아버지가 아주 큰 수저를 끌어가고 있었다. 푸른 녹이 낀 노수저를 아버지는 끌고 갔다. 머리 위에서는 해가 불볕을 내렸다. 아버지에게 그 노수저는 너무 무거웠다. 그래서 불볕 속에서 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지친 아버지는 키보다 큰 수저를 놓고 쉬었다. 쉬다가 그 수저 안으로 들어가 누웠다. 아버지는 불볕을 받아 뜨거워진 노수저 안에 누워 잠을 잤다. 나는 수저 끝을 들어 아버지를 흔들었다. 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았다. 아버지의 몸은 노수저 안에서 오므라들었다. 나는 울면서 아버지의 노수저를 잡아 흔들었다. 네, 키가 117cm, 몸무게는 32kg. 이 난장이는 꼭 그 육체적인 특징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거인이 자본가들이라면은 그 거인의 발 아래에서 신음하는 난장이들이 노동자들이겠죠. 이런 비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들을 보십시오. 지친 아버지는 키보다 큰 수저를 놓고 쉬었다. 쉬다가 그 수저 안으로 들어가 누웠다. 아버지는 불볕을 받아 뜨거워진 노수저 안에 누워 잠을 잤다. 노수저 안에 잠든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몸은 노수저 안에서 오므라들었다. 기가 막히죠. 초현실주의적인 어떤 카툰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무게들. 노수저의 무게. 이게 밥그릇의 문제일까요? 네. 이런 그 메타포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지점들 하나하나 다시 떠올리면서 난소공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난장이 아버지의 꿈은 뭔지 또 보겠습니다. 난소공 전체의 핵심어 중에 하나가 또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세계는 과연 불가능할까요? 이 불가능한 꿈을 왜 꾸는 것일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장이 아버지의 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사랑의 기대를 걸었었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입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였다. 그 세계의 지배계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했었다. 인간이 갖는 고통에 대해 그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나친 부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공인하고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네 집에 내리는 햇빛을 가려버리고 바람도 막아버리고 전깃줄도 잘라버리고 수도선도 끊어버린다. 그런 집들에서는 꽃나무가 자라지 못한다. 날아 들어갈 벌도 없다. 나비도 없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에서 강요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자식을 키운다. 사랑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랑으로 평형을 이루고 사랑으로 바람을 불러 작은 미나리 아제비 꽃줄기에까지 머물게 한다.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에 실려있는 문장입니다. 한편의 동화를 떠올리게 하죠. 난소공 전체가 동화적 또는 환상적 환상적인 표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환상적인 표현을 통해서 한국 자본주의의 심장, 핵심까지 파고들었다는 것. 이게 난소공이 문학사적 사건인 이유죠. 난장의 아버지의 꿈 어떻습니까? 지나친 부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공인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가능할까요? 또 다른 문장 만나보겠습니다. 자본가들, 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할까? 이런 질문을 하죠. 돈을 못 가진 사람들의 자기 위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자들이 늘 얘기를 하죠. 많이 가질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갑에 10만 원만 들어있으면 불안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자기 변명 또는 자기 합리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본가들의 불안이 왜 깊지 않겠습니까? 단어적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에서 자본가의 아들 경운을 통해서 자본가들의 불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시죠. 나는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고 깨기 직전에 꿈을 꾸었다. 여기 나가 바로 자본가의 아들 경운입니다. 은강그룹 총수의 아들입니다. 꿈속에서 그물을 쳤다. 나는 물안경을 쓰고 물속으로 들어가 내 그물로 오는 살찐 고기들이 그물코에 걸리는 것을 보려고 했다. 한때의 고기들이 내 그물을 향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살찐 고기들이 아니었다. 앙상한 뼈와 가시에 두 눈과 가슴 지느러미만 단 큰 가시고기들이었다. 수백 수천 마리의 큰 가시고기들이 뼈와 가시 소리를 내며 와 내 그물에 걸렸다. 나는 무서웠다. 밖으로 나와 그물을 걷어 올렸다. 큰 가시고기들이 수없이 걸려 올라왔다. 그것들이 그물코에서 빠져나와 수만 줄기의 인광을 뿜어내며 나에게 뛰어올랐다. 가시가 몸에 닿을 때마다 나의 살갗은 찢어졌다. 그렇게 가리가리 찢기는 아픔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다 깼다. 네, 이 살찐 가시고기를 원했는데 뼈만 앙상한 이 큰 가시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살찐 고기를 원했는데 살찐 가시고기가 아니라요. 뼈만 앙상한 큰 가시고기들이 자신을 찌르는 이 불안. 글쎄요, 이런 경우는 꿈속에서나마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가시고기들의 찢기는 꿈을 꿨는지 모릅니다. 다른 자본가들은 이런 일말의 양심마저 없는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참 난망합니다. 상상하건대 많이 가진 사람들도 적잖이 불안할 겁니다. 이래저래. 가난한 사람들의 변명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을 터입니다만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 문장은 읽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맨 앞에 놓여 있는 작품이 메비우스의 띠인데요. 그 수학 선생이 메비우스의 띠를 딱 그 화두처럼 던지죠. 겉면과 뒷면이 없는 그 띠 있죠. 그리고 클란시의 병이라는 10번째 작품이죠. 에서는 클란시의 병,
안과 밖이 구분되지 않는 병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뭐 사물로서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세상은 가능할까? 안과 밖이 구분되지 않고 뭐랄까요? 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은 가능할까? 화두를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난소공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난소공은 비극적인 작품이죠. 근데 이 비극을 우리가 만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을 또 얻게 되는 것이겠죠. 모리츠 코넬리스 애셔라는 네덜란드 출신의 그 판화가 있죠. 아주 유명합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폭포란 작품이고요. 뒤에 있는 게 물과 하늘이란 작품입니다. 물고기가 새가 되는 것. 그리고 아래에 있던 물이 위로 가서 폭포가 되어 떨어지는 것. 이 착시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한데 과연 메비우스의 띠나 클란시의 병이 이와 관련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난장이가 꾸었던 꿈, 사랑 가득한 세계에는 불가능할까? 난소공을 접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을 읽는 책,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